저는 리처드 헌터입니다. 100% 관세, 5배 방위비 인상.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백악관을 뒤흔들었습니다. 브리핑룸 안 200여 명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췄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기관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20년간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온 베테랑 전문가로서 이런 중요한 발표는 항상 최전방에서 지켜봤거든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펜타곤에 입성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돈을 벌어왔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 지난 20년간 작성해온 수백 건의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미 의존도 90%, 자주국방 능력 미흡, 경제적 종속관계 마이너스, 제가 내린 결론들이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CIA 분석관 톰슨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앞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적 침착했어요. 제 분석이 옳다면 한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국방정보국의 마이클 존스가 말했어요. 한국 놈들이 설마 우리에게 대들겠어? 전략기획실의 데이빗 브라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무릎 꿇고 올 거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포린 어페어스의 논문도 여러 차례 기고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서의 제 위치는 확고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27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담당자 존 윌슨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5년 후배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이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 자네가 한국에서 2년 근무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생각하나? 윌슨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 변화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화라고? 한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윌슨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20년간의 경험과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날 밤 버지니아주 알링턴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아내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발표했어. 한국이 항복하겠네? 아내의 반응도 예상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열시 국방부 2-924호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15명. 동아시아 안보팀 전체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팀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무게감이 어깨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존 윌슨이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던진 말이 제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윌슨, 근거가 뭔가? 한국의 GDP는 우리의 7분의 1이고 군사비는 10분의 1도 안 돼.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윌슨이 당황한 듯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방산 수출? K-9 자주포 몇 대 파는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건가?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CIA 분석관 톰슨이 제 편을 들었어요. 리처드 말이 맞아. 한국은 여전히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F-35 없으면 제공권도 못 잡는 나라야. 국방정보국의 마이클 존스도 거들었습니다. 윌슨, 자네가 서울에서 2년 근무했다고 해서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 객관적 데이터를 보라고. 저는 그 순간 제 전문성에 대한 도전으로 느꼈어요. 20년간 쌓아온 커리어, 하버드 박사학위, 포린 어페어스 논문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윌슨,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지난 20년간 우리 팀이 작성한 모든 분석이 틀렸다는 건가? 저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한국의 대미 의존도 분석, 안보 취약성 보고서, 경제 종속관계 평가. 이 모든 게 헛소리였다는 말인가? 윌슨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배님. 단지 최근 변화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변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삼성이 좀 잘 나간다고 해서 한국이 갑자기 슈퍼파워가 됐다는 건가? 데이빗 브라운이 끼어들었습니다. 윌슨, 현실을 직시해. 한국은 북한도 우리 없이는 못 막는 나라야. 주한미군이 빠지면 6개월도 못 버틸 거야. 전략기획실의 제니퍼 화이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의 방위산업? 우리 기술 짜깁기 한 거잖아요. 저는 윌슨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존, 자네는 감정에 치우쳐 있어. 2년 서울 근무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친해졌나? 객관성을 잃으면 분석관 자격이 없어. 윌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배님, 그건 너무하신. 너무해. 저는 일어서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 경력을 무시하는 게 더 너무한 거 아닌가?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15명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권위를 세우려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해야 해요. 한국은 경제력으로는 우리의 7분의 1, 군사력으로는 10분의 1. 이게 현실이에요. 톰슨이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리처드가 오라. 한국 따위가 미국에 대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야. 윌슨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틀렸다고? 20년간의 분석이 하루아침에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회의가 끝나고 윌슨이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제 전문성과 권위를 지켜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을요. 11월 20일 오후 2시 15분 제 컴퓨터 화면에 긴급 메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랜드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 소장 데이빗 코엔 박사였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급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전략적 손실 690억 달러. 대체 비용 연간 1200억 달러.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1200억 달러라니 현재 주한미군 유지비 100억 달러의 12배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내 미군기지 증설 필요 오키나와 3개, 규슈 2개, 혼슈 4개. 건설비만 450억 달러 추정.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비용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철수 시 중국 견제력 62% 감소. 대만 해협 유사시 대응 시간 3배 증가.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랜드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이 시뮬레이션이 정말 정확한 겁니까? 코엔 박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헌터 씨, 우리도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3번이나 재검증했어요. 하지만 이 수치들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코엔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완전히 과소평가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하나만으로도 중국 동북부 전체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4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반도체 70%, 디스플레이 65%, 배터리 45%, 조선 40%. 이 수치들 옆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공급망 이탈 시 글로벌 제조업 6개월 마비 가능성.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을 압박하는 건 자살행위였어요. 5페이지는 군사 분석이었습니다. 한국군 현대화율 2024년 기준 94%,
독자적 방위 능력 평가 어급.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 억지 가능. 제 눈이 커졌어요. 어급이라니 우리 평가는 시급이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결론 한국은 미국의 보호 대상에서 필수 파트너로 변화 완료. 일방적 압박은 미국에게 더 큰 손실 야기. 밑에는 굵은 글씨로 경고문이 있었어요. 권고사항 대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틀렸다는 말이었어요. 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4시 윌슨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리처드, 랜드 보고서 봤죠? 저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존,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윌슨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국에 가봐야겠어.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캐서린,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20년 전문가가? 저는 랜드 보고서를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도 숫자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면. 응,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1200억 달러, 62% 감소, 어급평가라는 숫자들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접 확인할 때가 온 거였어요. 11월 22일 오전 7시, 저는 CIA 산업정보과에서 받은 한국 관련 자료를 책상 위에 쌓아놓고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랜드 보고서의 충격을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 20년 경력이 헛된 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야.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70.9%, SK하이닉스와 합산 시 82.4%. 저는 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좋아, 반도체는 인정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잖아. 두 번째 자료를 보는 순간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LG화학 CATL 삼성 SDI 배터리 시장 점유율 테슬라 공급업체 1위, BMW 독점 공급, GM 10년 계약. 저는 잠시 멈췄어요. 배터리도. 하지만 이건 조립산업이잖아.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거야. 세 번째 파일이 조선업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2024년 수주량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67.8%.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조선업?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 사양산업 아닌가? 하지만 네 번째 자료에서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방산업체 2024년 수출 실적 KAI 142억 달러, 하나시스템 89억 달러, 현대로템 67억 달러.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3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게 맞나? 가장 충격적인 건 다섯 번째 파일이었어요. KF-21 전투기 개발 현황 시제기 6호기까지 제작 완료, 2025년 양산 예정. 개발비 88억 달러 중 한국 부담 78억 달러.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8억 달러를 혼자서? 저는 즉시 로키드 마틴 F-35 개발비를 찾아봤어요. 4천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규모는 달랐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해. 저는 동료 마이클 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KF-21에 우리 기술이 얼마나 들어갔나? 생각보다 적어. AESA 레이더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고 엔진만 우리 걸 쓰고 있어. 엔진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순수 한국 기술이야. 솔직히 우리도 놀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실전 성능은 검증 안 됐잖아. 종이 위의 성능일 뿐이야. 여섯 번째 자료가 결정타였습니다. K 흑표 전차 폴란드 수출 1000대 계약, 총 147억 달러. 노르웨이 호주 도입 검토 중.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1000대라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폴란드 국방부 자료를 찾아봤어요.
K 전차 레오파드 2보다 우수한 성능 확인. 기동 성화력 방호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 평가. 독일 레오파드 2를 이겼다고? 7번째 파일에서 제 숨이 막혔습니다. 천국-II 미사일, 사우디아라비아 도입 패트리어트 PAC-3 대체. 요격 성공률 95% vs 패트리어트 87%.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우리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좋다고? 저는 펜타곤 내부망으로 천국 미사일 평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시험 결과 천국-II 요격 능력 PAC-3 수준 또는 그 이상. 한국 독자 기술 87% 적용. 제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파일이 우주 기술이었습니다. 누리호 KSLV-II 발사 성공 2022년 6월, 2023년 5월, 2024년 6월 3연속 성공. 차세대 발사체 개발 중.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우주 발사체까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실제 전력으로 이어질까? 아직 검증이 부족해. 제 내면에서는 20년간의 고정관념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윌슨이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인상적이긴 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건 아니잖아. 윌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님,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데이터와 실제는 다르다고. 한국이 갑자기 강대국이 될 수는 없어. 그날 저녁집에서도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은 분명했지만 제 마음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현실은 이 자료들과 다를 거라고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터미널 3개를 다 합치면 덜레스 공항의 3배 규모였어요. 리무진에서 내려다본 인천대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었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일정은 삼성화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김태현 정책관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헌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건 3나노 EUV 라인입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저는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80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한 달 생산량이 10만 웨이퍼예요. 김 정책관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규모는 대단하네. 하지만 기술은?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 무진동 환경, 먼지 하나 없는 공간에서 거대한 EUV 장비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장비 하나가 2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 30대밖에 없죠.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잠깐, 이 기술을 미국도 못 만드는 거 아닌가? 제가 물었더니 김 정책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현재 3나노 공정은 삼성과 TSMC만 가능하죠. 인텔도 아직 못 따라와요. 두 번째 충격은 생산 라인을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로고가 붙은 칩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나왔어요. 이 칩들이 없으면 아이폰도 테슬라도 못 만들어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IT의 심장부였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했어요. 좋아, 반도체는 인정하지. 하지만 다른 분야는 어떨까? 세 번째 일정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테슬라 모델 Y용 배터리가 분당 100개씩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헌터 박사님, 전 세계 전기차 10대 중 4대가 우리 배터리를 써요. 공장장의 말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연간 2천만 대 전기차 중 800만 대라니. GM, 포드도 우리 고객이에요. 10년 장기 계약 맺었죠. 벽에 붙은 고객사 목록을 보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독점이네. 네 번째 날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400m 길이의 컨테이너선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월드 클래스 선박들이에요.
우리가 안 만들면 글로벌 해운이 멈춰요. 저는 크레인에 올라가 조선소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수평선까지 펼쳐진 거대한 공장, 수십 척의 선박들이 건조되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조선소가 있나?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없다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5번째 날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천 공장에서 KF-21 보라매를 직접 봤습니다. 미끈한 스텔스 전투기가 경납고에서 엔진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F-16보다 훨씬 조용하고 강력했습니다. 조종해 보시겠어요? 시험 조종사 박대위의 제안에 저는 조종석에 앉았어요. 최첨단 터치스크린 조종계기, 헬멧 디스플레이, 음성인식 시스템까지.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예요? 네, 80% 이상이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미사일까지 모두 우리 거예요. 개발팀장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6번째 날, 하나 시스템에서 천궁 II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가상의적 미사일 20발을 모두 요격하는 모습에 전율이 일었어요. 성공률이 95%예요. 패트리어트보다 높죠? 7번째 날 마지막 일정은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75m 높이의 누리호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어요. 3번 연속 성공했어요. 이제 위성 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센터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K 흑표 전차 시험장에서였어요. 120주포가 삼거리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 시속 70로 험지를 달리는 기동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독일 레오파드 2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네요. 마지막 날 저녁 서울 명동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실제였다는 걸요. 과장도 허풍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강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2주간의 현장 체험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5일 오전 11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주간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택시 안에서 CNN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제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이 보고서 더미로 뒤덮여 있었어요. CIA 긴급 분석 보고서, NSA 기술평가서, 국무부 외교정책 재검토안까지 모두 한국 관련이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파일을 열어보니 제목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동맹에서 파트너로였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CIA 분석 결론,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93% 달성. 2022년 평가 30%에서 급상승.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불과 2년 만에 60% 이상 상승이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NSA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 세계 3위. 미국, 이스라엘 다음 수준. 밑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커 방어 성공률 97.3%, 미국 95.1% 상해. 윌슨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리처드, 난리 났어요. 유럽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들고 온 자료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독일 슈피겔지 한국,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부상. 독일 방산업계 긴장. 프랑스 르피가로 한국의 KF-21 라팔 전투기 수출에 직격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방산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세계 4위 등극. 가장 놀라운 건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 CEO의 발언이었어요.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대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오후 2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브뤼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국의 방위 기술은 나토 표준을 충족한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토가 아시아 국가를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세 번째 충격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교도통신 긴급뉴스 일본 방위성, 한국 군사력 증강에 깊은 우려 표명. 기사 내용이 더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F-15J를 능가하는 성능.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균형 우려. 일본 방위대학교 야마다 교수 인터뷰 한국군은 이미 자위대와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 특히 미사일 기술과 전자전 능력은 우리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이 한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중국의 대응이었어요. 중국 황구15 사설 한국의 군사력 증강, 동북아 균형의 새로운 변수. 더 놀라운 건 중국 국방부 대변인 발언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소통 채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윌슨이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어요. 리처드,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드 배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가장 결정적인 건 러시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러시아 프라우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황의 결정적 영향. 기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이 러시아군에 타격을 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했어요. 한국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한국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걸요.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 영향력을 가진 중견 강국으로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녁 7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뉴델리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협상에 착수한다. KF-21 기술을 기반으로 한 AMCA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브라질 국방부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 남미 최고 성능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그날 밤 집에서 국제뉴스를 정리하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한국을 새로운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캐서린, 이제 세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NSC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때가 온 거였어요. 12월 12일 오전 8시 30분 제 스마트폰에 BBC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브레이킹 폴란드, 한국과 1,800억 달러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1,800억 달러라니 이건 한 나라의 연간 국방 예산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CNN으로 채널을 돌리니 더 놀라운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K2 전차 1,000대, 천국 미사일 시스템 8개, 포대, KF-21 전투기 48대까지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계약.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시차크의 기자회견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성능이 NATO 표준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급히 국방부로 향했어요. 출근길 라디오에서도 한국 관련 뉴스만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한국산 K9 자주포 23문 추가 주문, 호주, KF-21 전투기 도입 본격 검토, 체코, 한국과 원전 건설 협상 타결. 국방부에 도착하니 윌슨이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왔어요. 리처드, 이거 봐요. 그가 내민 자료는 독일 정보기관 BND의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한국의 전략적 부상이 유럽 안보에 미치는 영향. 첫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의 방산기술,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유로파이터를 위협하는 수준. 독일 방산업체들 비상. 더 놀라운 건 프랑스 반응이었습니다. 르몽드 일면 헤드라인 한국, 프랑스 방산 수출 아성의 도전. 기사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라팔 전투기 BS KF-21 보람에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예상. 다소 아비에이션 CEO 에릭 트라피에의 인터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가격 경쟁력과 성능 모두에서 밀리고 있다. 오전 10시 더 폭탄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발표였습니다. 한국과 500억 달러 규모 방산협력 MOU 체결. 천국 미사일 시스템 12개 포대, KE 전차 400대 도입 확정. 사우디 국방장관 할리드 빈 살만 왕자의 발언이 더 놀라웠어요. 한국의 방위 기술은 중동 지역 최고 수준이다. 미국 무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분야가 많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우디가 미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가 낫다고 공개 발언한 거였어요. 정오 무렵 아시아에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한국과 차세대 해군 함정 공동개발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48대 도입 최종 승인. 태국 K9 자주포 18문 긴급 도입 결정.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의 움직임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 특종 일본 방위성, 한국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 비밀 검토. 기사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국-II 미사일의 중국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일본 PAC-3보다 우수하다는 평가. 일본 방위 대신 하마다 야스카지의 국회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위기술 발전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일본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오후 2시 유럽에서 연쇄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국방부 한국 K9 자주포, 북유럽 혹한기 시험 통과. NATO 표준 완전 충족. 핀란드 한국과 북구경 장비 공동개발 협정 체결. 영국이 가장 놀라웠어요. 영국 국방부 장관 벤 월러스의 하원 연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 오후 4시 중국에서 예상 밖의 발표가 나왔어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 한국과의 군사기술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국의 일부 기술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황구15 사설이 더 솔직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 없이는 중국의 첨단 산업도 타격받을 수 있다.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저녁 6시 가장 결정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에 대해 연쇄 발언한 거였어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한국은 이제 지칠 수준의 기술 강국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유럽 미래에 필수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낙 한국의 혁신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놀라운 건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술 강국이다. 인도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날 밤 집에서 하루 종일 쏟아진 뉴스들을 정리하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 영향력을 가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이게 다 진짜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캐서린,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다음 날 새벽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때가 왔어요. 12월 20일 오전 9시 백악관 상황실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까지 총 15명이 참석한 최고위급 국가안보회의였어요. 저는 2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맡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헌터, 한국 현지 조사 결과가 어떤가? 우리 압박이 먹힐 건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트럼프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차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 배터리 45%, 조선업 67%,
디스플레이 65%, 신계 분야에서 세계 1,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헌터, 그건 민간 산업 얘기 아닌가? 군사력은? 저는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갔어요. 국장님, 이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KF-21 전투기는 F-35와 동급 성능이고 KE 전차는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 정도인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조종석에 앉아봤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이 우리 F-35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어요. 대통령님, 그건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랜드 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손실이 연간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왔어요. 폼페이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200억? 현재 주한미군 유지비의 12배라고? 맞습니다. 일본 내 기지 증설, 괌 전력 강화, 하와이 방어체계 구축까지 포함한 비용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차트를 펼쳤어요. 대통령님, 더 심각한 건 국제사회 반응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폴란드 1800억 달러, 사우디 500억 달러 계약이 성사됐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계속해보시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님,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발표했어요.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번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오히려 중국 쪽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오스틴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대통령님, 한국군은 이미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나가더라도 북한은 물론 지역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압박보다는 협력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회의실이 긴 침묵에 빠졌어요. 트럼프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헌터,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폼페이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트럼프가 결단을 내렸어요. 정책을 180도 바꾼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라. 압박은 전면 중단한다. 오스틴이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취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취소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할 판이잖아. 번스가 실무적 제안을 했어요. 대통령님, 한국과의 기술협력 확대는 어떨까요? 그들의 배터리, 반도체 기술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다. 추진해라.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윌슨이 제게 말했어요. 리처드, 이제야 진실을 보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존, 당신이 처음부터 옳았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21세기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저녁 뉴스에서 전 세계 반응이 나왔어요. 독일 총리 현명한 결정이다. 프랑스 대통령 미국이 현실을 직시했다. 영국 총리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대통령의 연설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미국을 소중한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상호 존중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캐서린, 나는 20년간 착각 속에 살았어요. 한국을 작고 약한 나라로만 봤던 제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저는 창밖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실을 직시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의존하는 파트너였어요. 과거의 오만한 시각은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는 존중과 협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요.